제발 저 좀 숨겨 주십시오. 한밤중이었습니다. 웬 처녀 하나가 막동의 마당으로 뛰어들었지요. 산길 아래에서는 횃불이 여러 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막동이 그 처녀를 밀어 넣은 곳은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인 잿더미였습니다. 1년 머슴살이 품삯 대신 받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잿더미 말이지요. 잠시 뒤들이 닥친 사내들은 그 잿더미를 발로 걷어차 보았습니다. 그러나 코를 찌르는 잿가루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지요. 그런데 그 이듬해 가을, 온 고을이 재쟁이라 부르며 비웃던 이 사내의 종이가 관아의 문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몇 해 뒤에는 바로 그 잿더미에서 나온 물건 하나가 고을에서 가장 높은 자를 무너뜨리게 되지요. 쫓기던 처녀가 그 잿더미 속에 숨긴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땅 어느 고을에 막동이라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나이는 28, 부모도 형제도 없는 처지였지요. 막동이 하는 일은 남의 집 아궁이 재를 얻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이면 지게를 지고 이 집 저 집 부엌을 돌았지요. 아궁이에 쌓인 재를 긁어 담아오면 주인들은 아무 말 없이 내주었습니다. 어차피 마당에 버릴 것이었으니까요. 막동은 그 재를 물에 우려 잿물을 받았습니다. 잿물이란 재를 물에 담가 우려낸 물을 이르는 말이지요. 이것으로 빨래를 하면 때가 잘 빠졌습니다. 막동은 그 잿물을 항아리에 담아 장터에 내다 팔았지요. 하루 종일 지게를 지고 다녀야 겨우 몇 푼이었습니다. 옷에는 늘 잿가루가 허옇게 앉아 있었고 손톱 밑은 검게 물들어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기 재쟁이 온다. 재쟁이, 우리 집 아궁이도 좀 치워가게. 막동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지게를 고쳐 맬 뿐이었지요. 막동의 초가에는 아이 하나가 함께 살았습니다. 이름은 사머리, 7살 난 계집아이였지요. 3년 전 장터 어귀에 홀로 앉아 울고 있던 것을 막동이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사머리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코가 유난히 밝아 냄새 하나로 많은 것을 알아맞혔지요. 아저씨, 오늘 쟤는 김진사대 것이지? 어찌 아느냐? 이건 콩대 태운 재야. 콩대 냄새가 나거든. 막동은 그 말에 웃기만 했습니다. 어린 것이 하는 소리려니 여겼던 것이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았습니다. 막동은 제 처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요. 이렇게 사는 것이 제 팔자라 여겼으니까요. 그러나 그해 가을, 오래 굳어있던 막동의 삶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막동은 최참봉 댁에서 1년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봉이란 벼슬 이름인데 최참봉은 실제로 벼슬을 지낸 적은 없었지요. 돈을 주고 얻은 이름이었습니다. 최참봉은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논밭도 넓었지만 그보다 큰 것은 지물전이었지요. 지물전이란 종이를 사고 파는 가게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 고을에서 오가는 종이는 모두 최참봉의 손을 거쳤습니다. 막동이 머슴으로 들어가던 날, 최참봉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1년을 채우면 쌀 5섬을 주겠다. 중간에 나가면 한 푼도 없다. 문서도 없고 증인도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도 쌀 5섬이면 사머리와 겨울을 나고도 남을 것이었지요. 막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은 짧지 않았습니다.
막동은 새벽에 일어나 물을 깃고 낮에는 논밭을 돌고 저녁에는 짐을 전 뒤실을 했습니다. 종이를 나르고 젖은 종이를 널고 당나무 껍질을 삶는 큰 솥에 불을 뗐지요. 그 솥에서 나온 재만 해도 날마다 한 짐이었습니다. 1년이 다 차던 날, 막동은 사랑채로 갔습니다. 약속하신 쌀을 주십시오. 최참봉은 부채를 접으며 웃었습니다. 1년 동안 먹은 밥값은 셈에 넣지 않았느냐? 따져보면 내가 받을 것이 남았다. 처음에 그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문서라도 있느냐? 막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관아에 호소해 본들 이방이 최참봉과 한통속이라는 것은 온 고을이 아는 일이었지요. 잠시 뒤 마름 배가가 수레를 끌고 왔습니다. 마름이란 지주를 대신해 땅과 일꾼을 관리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지요. 수레에는 지물전 뒷마당에 쌓여 있던 잿더미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당나무 껍질을 삶고 남은 재였지요. 비를 맞아 눅눅해진 것이 시큼한 냄새까지 올라왔습니다. 밥값을 제하면 이것이 내 몫이다. 싫으면 빈손으로 나가라. 수레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마름은 그날 하루 종일 10수레를 막동의 마당에 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담 너머로 구경을 하며 웃었지요. 재쟁이한테는 제가 딱이지. 저것도 품삯이라고 받아가나. 막동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덤벼들어 봐야 매를 맞고 쫓겨날 뿐이었으니까요. 그는 이를 악물고 술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날 밤 막동은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흘린 땀의 값이 잿더미 10수레라니.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사머리가 방문을 열고 나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저거 다 우리 거야? 그렇단다. 그럼 우리 부자네. 막동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막동은 알지 못했지요. 최참봉이 조롱하듯 내준 그 잿더미가 머지않아 제 운명을 통째로 뒤바꾸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잿더미를 받아온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몹시 거세어 초가지붕이 들썩거렸지요. 막동이 아궁이에 불을 넣고 막 자리에 누우려던 참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인가 싶었으나 소리는 곧 방문 앞까지 다가왔지요. 문이 벌컥 열리며 젊은 처녀 하나가 뛰어들었습니다. 치마는 군데군데 찢겨 있었고 머리에는 마른 나무잎이 붙어 있었지요. 제발 저 좀 숨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막동이 사정을 묻기도 전에 산길 아래에서 횃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덤불을 헤치는 소리와 고함이 점점 가까워졌지요. 막동은 처녀를 마당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잿더미 한쪽을 두 손으로 헤쳤지요. 여기 들어가 몸을 웅크리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를 내시면 안 됩니다. 처녀는 잠시 그 잿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지요. 막동은 재를 다시 끌어당겨 빈틈을 메우고 마당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문이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횃불을 든 사내가 넷이었지요. 허리에 칼을 찼으나 관아 포졸의 옷차림은 아니었습니다. 계집 하나가 이쪽으로 달아났다. 집을 뒤지겠다. 사내들은 방과 부엌을 차례로 뒤졌습니다. 헛간의 집더미까지 칼끝으로 헤집었지요. 막동은 마당에 서 있었지만 심장 뛰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때 사내 하나가 잿더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것은 무엇이냐?
품삯으로 받은 잿더미입니다. 비를 맞아 냄새가 지독합니다. 사내가 잿더미를 발로 세게 걷어찼습니다. 순간 잿가루가 확 피어오르며 시큼한 냄새가 퍼졌지요. 횃불을 들이대던 사내는 얼굴을 찡그리며 물러섰습니다. 제 속에 웅크린 처녀는 두 손으로 입과 코를 막았습니다. 가루가 목구멍을 파고들어 눈물이 맺혔지만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지요. 자루 틈으로 횃불 빛이 비칠 때마다 숨이 멎는 듯 했으나 끝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은 한 차례 더 집을 살펴본 뒤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막동을 노려보며 말했지요. 도망자를 숨긴 것이 드러나면 내 목숨도 없다.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막동은 잿더미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처녀가 제 사이에서 간신히 몸을 빼냈습니다. 머리와 옷에 허연 재가 하얗게 앉아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번져 있었지요. 처녀는 가쁜 숨을 고른 뒤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목숨을 구해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처녀는 연이라는 이름만 밝혔습니다. 옆 고을에서 도망쳐 왔으며 집안이 누명을 쓰고 결단났다고 했지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던 분이었는지 누가 그 누명을 씌웠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막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정을 다 알아야만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여겼으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쉬십시오. 저는 헛간에서 자겠습니다. 그날 밤 막동은 헛간 집더미 위에서 찬 바람을 맞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 연희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마당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잿더미를 오래 바라보다가 다시 그 앞에 쭈그려 앉았지요. 그러고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추격자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아침마다 보리죽을 끓이고 해진 옷을 꿰맸습니다. 막동이 재를 얻으러 나가면 연희는 사머리를 데리고 마을 안악들의 바느질감을 받아왔지요.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잿물이 팔리지 않는 날에는 묽은 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웠고 땔감이 부족하면 세 사람이 화롯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밤을 견뎠습니다. 그래도 연희는 제 처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는 말도 꺼내지 않았지요. 사머리는 연희를 금세 따랐습니다. 언니는 손이 참 이상해. 어찌 그러느냐? 손끝이 다 갈라졌는데 굳은 살은 없어. 우리 아저씨 손하고 달라. 연희는 그 말에 얼른 손을 치마 밑으로 감췄습니다. 막동은 그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요. 어느 날 저녁 막동이 잿물을 거르는 것을 연희가 한참 지켜보았습니다. 그 물을 무엇에 쓰십니까? 빨래하는 데 씁니다. 때가 잘 빠지지요. 그것뿐입니까? 막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희의 눈빛이 여느 때와 달랐지요. 다른 데도 쓸 데가 있습니까? 연희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저었지요. 아닙니다. 그저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날 밤 막동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연희가 무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만은 분명했으니까요. 겨울이 깊어질수록 살림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막동의 초가에는 전과 다른 온기가 생겼지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늦은 밤까지 세 사람 사이에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끝내 제 사정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막동에게까지 화가 미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봄 기운이 막 돌기 시작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안악 하나가 삼배 한 피를 들고 막동을 찾아왔습니다. 누렇게 뜬 것이 아무리 삶아도 빛깔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지요. 이건 못 쓰겠네. 그냥 걸레나 만들어야지. 그 말을 듣던 연희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잿더미 앞으로 다가가 재를 한 줌 집어들었지요. 손가락으로 비벼보고 코 가까이 가져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재라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막동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늘 쓰던 재와 다를 것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연희는 잿더미 두 곳에서 재를 각각 한 줌씩 집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쪽은 볏짚을 태운 재이고 저쪽은 당나무 껍질을 삶고 남은 재입니다. 같은 재라도 무엇을 태웠느냐에 따라 우러나는 물의 힘이 다릅니다. 막동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평생 재를 만졌지만 재에도 종류가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지요. 그때 옆에 있던 사머리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냄새가 달라. 이쪽은 매캐하고 저쪽은 좀 달큰해.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머라, 내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느냐? 응. 나는 다 알아. 그날부터 세 사람의 일이 달라졌습니다. 사머리가 재의 냄새를 맡아 종류를 갈라 놓으면 연희가 그것을 물에 우려 잿물을 받고 막동이 그 물로 삼배를 삶았습니다. 당나무 재로 받은 잿물에 삼배를 담가 삶자 물이 누렇게 우러났습니다. 그것을 냇가에 널어 볕에 말리고 다시 삶기를 3번. 누렇게 떴던 삼배가 눈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삼배를 맡겼던 안악이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우리 집 것이 맞소. 소문은 빨랐습니다. 누렇게 뜬 옷감을 들고 막동의 집을 찾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났지요. 막동은 삭슬 후하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를 얻어 오던 집 사람들에게는 아예 값을 받지 않았지요. 그해 봄 막동의 초가에 처음으로 쌀독이 채워졌습니다. 품삯 대신 떠넘겨진 그 잿더미가 이제는 새 식구를 먹여 살리는 미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연희가 더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오라버니, 이 잿물이라면 종이도 뜰 수 있습니다. 막동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종이라니요. 그것은 지물전에서나 만드는 것 아닙니까? 당나무 껍질을 이 잿물에 삶으면 부드러워집니다. 그것을 두드려 풀고 물에 풀어 발로 떠내면 종이가 됩니다. 막동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나무를 구하는 것부터가 돈이 드는 일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이 고을에서 종이를 만드는 것은 최참봉의 지물전뿐이었습니다. 연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버려진 것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맞는 쓰임을 만나지 못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 잿더미가 이미 제 목숨을 한 번 살리지 않았습니까? 막동은 한동안 잿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해 여름 내내 3사람은 뒷산을 올랐습니다. 당나무를 베어다 껍질을 벗기고 잿물에 삶고 방망이로 두드렸지요. 막동은 발을 짜기 위해 대나무를 쪼갰고 연희는 그 옆에서 하나하나 일러주었습니다. 처음 뜬 종이는 두께가 고르지 못해 찢어졌습니다. 2번째도 3번째도 마찬가지였지요. 막동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종이를 다시 물에 풀고 처음부터 다시 떴습니다. 가을 무렵 마침내 쓸만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햇빛에 비추어 보니 결이 고르고 빛깔이 맑았지요. 연희가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뜨시던 것과 비슷합니다. 막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더 말하지 않았지요. 막동의 종이가 장터에 나가자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값은 지물전 종이보다 쌌고 물에 번지지 않았으며 오래 두어도 누렇게 뜨지 않았습니다. 서당 훈장이 먼저 사갔고 이어 혼서지를 찾는 집들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관아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문서를 적을 종이를 막동의 집에서 대라는 것이었지요. 재쟁이라 불리던 사내의 종이가 관아 문서로 올라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그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잠시 숨 한 번 고르고 가실까요? 허리도 한 번 쭉 펴시고 물도 한 모금 드세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막동이 쌓아 올린 이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고 막동은 죄인이 되어 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리고 그를 살려낸 것은 다름 아닌 쫓기던 처녀가 잿더미 속에 숨겨 둔 물건 하나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막동의 소문은 곧 최참봉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재쟁이가 종이를 뜬다고? 마른 배가가 몸을 굽히며 아뢰었습니다. 관아 문서까지 그자의 종이를 쓴다 합니다. 값이 싸고 질이 좋아 저희 지물전을 찾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최참봉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평생 이 고을의 종이를 쥐고 흔들어 온 사람이었지요. 그자 집에 계집이 하나 붙어 산다지. 예. 어디서 흘러들었는지 모른다 합니다. 그 계집을 알아보아라. 며칠 뒤 마름이 돌아와 아뢰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최참봉의 손에서 부채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 계집이 살아 있었단 말이냐. 사실 최참봉이 참으로 두려워한 것은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몇 해 전 이 고을에서 하루 길 되는 곳에 조지서의 지장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조지서란 나라에서 종이를 만들던 관청이고 지장이란 그 종이를 뜨던 장인을 이르는 말이지요. 그 지장은 임금께 올리는 종이를 뜨던 이였습니다. 평생 익힌 제법을 문서 한 권에 적어두고 있었지요. 최참봉은 그것을 탐냈습니다. 그 제법만 손에 넣으면 나라의 종이를 대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지장은 끝내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것이요. 사사로이 팔 물건이 아니요. 궁지에 몰린 최참봉은 이방 조가를 매수해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지장이 나라의 물자를 빼돌렸다는 거짓 장부를 꾸민 것이지요. 지장은 옥에서 매를 맞다 세상을 떠났고 집안은 하루아침에 결단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아무리 뒤져도 제법 문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장의 딸 하나가 사라졌지요. 최참봉이 몇 해째 사람을 풀어 찾던 것이 바로 그 딸이었습니다. 그 계집이 문서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최참봉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막동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지요. 당나무를 대던 산주인에게 사람을 보내 거래를 끊게 했습니다. 장터의 자리를 사들여 막동이 종이를 펼 곳을 없앴지요. 관아에는 재쟁이가 만든 종이를 나라 문서에 쓸 수 없다는 말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름이 막동을 찾아왔습니다. 참봉 어른께서 강 건너 닭밭 20마지기를 내주시겠답니다. 대신 지금 쓰시는 작업장과 발을 넘기시지요. 막동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름이 한마디를 덧붙였지요. 댁에 계신 그 처자 말입니다. 언제까지 숨어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막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름이 연희를 알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요. 막동은 그날 안으로 답을 달라는 말에 떠밀려 문서에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고는 이튿날 강을 건너갔지요. 그곳에 당나무는 없었습니다. 자갈이 깔린 비탈에 죽은 그루터기만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다 베어 내고 버려진 땅이었지요. 막동은 그제야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서는 이미 넘어간 뒤였습니다. 작업장을 잃은 막동은 마당에 발을 놓고 다시 종이를 떴습니다. 비를 맞으면 발이 상했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그 무렵 막동에게는 칠성이라는 동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재를 얻으러 다니던 사이였지요. 칠성은 막동의 일을 도우며 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칠성이 어느 밤 최참봉의 사랑채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막동이 당나무를 어디서 구하는지, 잿물을 어떻게 받는지, 연희가 언제 집을 비우는지, 모두 칠성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해 겨울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이 몹시 불던 밤이었습니다. 고을 한복판에서 불길이 치솟았지요. 최참봉의 지물전이었습니다. 종이를 쌓아둔 곳이라 불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사람들이 물동이를 이고 달려갔지만 손쓸 도리가 없었지요. 날이 밝았을 때 지물전 자리에는 잿더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최참봉이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재쟁이가 이 근처를 돌아다니는 것을 본 자가 있다. 군중 사이에서 한 사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엽전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기로 한 자였지요. 밤중에 막동이 기름통을 들고 지물전 뒤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막동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밤새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증명해 줄 리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포졸들이 막동의 집을 뒤졌지요. 헛간 집더미 아래에서 기름을 담았던 통이 나왔습니다. 곡괭이 밑에서는 지물전의 문단속 시각이 적힌 쪽지까지 나왔지요. 모두 처음 보는 물건입니다. 막동이 거듭 말했지만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지물전에 밀려 장사가 어려워진 것도, 자갈밭에 소가 원한을 품은 것도 모두 알려진 일이었으니까요. 포졸이 막동의 손목에 포승줄을 감았습니다. 집 밖에는 마을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종이를 사 가던 이들이었지만 누구도 앞으로 나서지 않았지요. 막동은 그들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포승줄보다 그 눈길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연희마저 끌려갔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지요. 사내들이 연희를 마당 밖으로 끌어낼 때 연희가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머문 곳은 마당 한쪽이었습니다. 막동이 3년째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둔 잿더미 한 무더기. 오라버니, 저것만은. 말이 끝나기 전에 연희의 입이 막혔습니다. 옥에 갇힌 막동은 어두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연희와 함께 살려낸 종이가 이제는 남의 집을 태운 증거가 되어 있었지요. 모든 것이 제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사머리는 홀로 남은 초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7살이던 아이가 어느새 10살이 되어 있었지요. 사머리는 날마다 옥으로 밥을 날랐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옥 앞에서 아저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언니가 끌려가면서 마당을 봤어. 무어라 하더냐? 저것만은 이라고 했어. 그러고는 말이 끊겼어. 막동은 창살을 붙들었습니다. 사머라, 그 잿더미 말이다. 내가 손대지 말라 한 것 있지 않느냐?
응. 언니가 숨었던 자리라고 그냥 두라고 했잖아. 그렇습니다. 막동은 그 잿더미만은 3년째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람 하나를 살린 자리이니 그냥 두겠다고 했었지요. 가서 그것을 헤쳐 보아라. 조심해서. 사머리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잿더미 앞에 쭈그려 앉아 코를 벌름거렸지요. 기름 냄새가 나. 사머리는 두 손으로 재를 조심스레 걷어냈습니다. 한 잣쯤 파 내려가자 손끝에 딱딱한 것이 닿았지요. 기름 먹인 종이로 겹겹이 싼 꾸러미였습니다. 기름종이는 물도 습기도 먹지 않습니다. 3년을 제 속에 묻혀 있었으나 안쪽은 마른 그대로였지요. 사머리가 그것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문서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종이 뜨는 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당나무를 언제 베고 어떤 재로 받은 잿물에 얼마나 삶으며 물의 온도를 어찌 맞추는지. 연희의 아버지가 평생 익힌 제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서의 맨 뒤에는 다른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장이 죽기 전 남긴 기록이었지요. 최참봉이 몇 월 며칠에 찾아와 제법을 내놓으라 협박했는지, 거절하자 무슨 말로 위협했는지, 이방 조가에게 은자 20냥이 건네지는 것을 누가 보았는지, 날짜와 사람 이름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 끝에는 이런 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 목숨은 아사 갈 수 있어도 이것만은 얻지 못할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이가 있거든 부디 세상에 내어주기를 바란다. 사머리는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주 중한 물건이라는 것만은 알았지요. 아이는 그 꾸러미를 품에 안고 곧장 옥으로 달렸습니다. 한편 그 무렵 칠성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물을 옥에 넣은 것이 제 입에서 시작된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칠성은 옥 앞에 나타났습니다. 막동을 보고 한참을 서 있다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지요. 내가 다 말했다. 막동은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지요. 그 말을 사또 앞에서 한 번만 더 해주게. 증인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막동에게 오래 죄를 대주던 늙은 안악이었지요. 불이 나기 이틀 전 마른 배가가 기름을 여러 통 사가는 것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관아 마당으로 잿더미가 실려갔습니다. 그날 아침 관아 마당에는 온 고을 사람이 모였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막동이 끌려 나왔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손목에는 줄에 쓸린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지요. 최참봉이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놈 집에서 기름통과 쪽지가 나왔고 목격자까지 있습니다. 더 살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마당 한쪽에서 칠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인이 아뢰겠습니다. 칠성은 최참봉에게 돈을 받고 막동의 일을 낱낱이 일러 바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불이 나기 전날 마름이 자기에게 막동의 집 헛간 열쇠를 물었다는 말도 덧붙였지요. 최참봉은 앙심을 품은 자의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다음으로 늙은 안악이 나섰습니다. 불나기 이틀 전에 마름 어른이 기름을 5통이나 사 가시더이다. 저희 집에 재어들어 오시던 분이라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최참봉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지물전에 기름을 쓰는 일이 어디 한둘이오. 그때 사또가 물었습니다. 불이 난 자리에서 무엇이 없어졌는지 아뢰라. 최참봉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없어진 것은 없습니다. 다 탔지요. 곳간의 종이도
장부도 모두 탔소. 그렇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참봉댁 장부가 사흘 전에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말이 도는 것이오? 최 참봉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불이 나기 전에 제 물건부터 빼돌린 것이 드러난 것이지요. 바로 그때 사머리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품에는 기름종이 꾸러미가 안겨 있었지요. 이건 우리 언니가 잿더미에 숨긴 거예요. 사또가 꾸러미를 받아 펼쳤습니다. 문서를 넘겨가던 사또의 손이 어느 대목에서 멈췄지요. 조지서 지장 아무개라, 이 사람은 몇 해 전 옥에서 죽은 자가 아니냐. 이방 조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또가 문서의 뒷장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최참봉이 찾아온 날짜, 협박한 말, 이방에게 은자가 건네진 자리. 읽어 내려갈수록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최참봉이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위조입니다. 그 계집이 지어낸 것이요. 사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 이 문서를 누가 지녔었는지 말하지 않았소. 마당에 물을 끼얹은 듯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참봉은 그제야 제 입을 틀어막았지만 늦었지요. 그 계집이 누구인지, 그 문서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셈이었습니다. 사또는 즉시 이방의 문서 보관함을 봉하게 했습니다. 포졸들이 마른 배가의 처소를 뒤지자 방바닥 밑에서 기름을 산 값을 적은 쪽지가 나왔지요. 아래에는 최참봉의 수결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나 사건의 결론을 밝혔습니다. 최참봉은 몇 해 전 조지서 지장을 모함하여 죽게 하였고, 제 지물 전에 스스로 불을 놓아 막동에게 죄를 씌웠으며, 이방과 마름은 거짓 문서로 이를 도왔다. 포졸이 막동의 손목을 묶은 줄을 풀었습니다. 최참봉과 이방, 마름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지요.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차마 막동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자네를 잘못 보았네. 막동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온 고을이 놀란 일이었으니 누구라도 그리 여겼을 것입니다. 며칠 뒤 연희가 풀려났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지고 조지서 지장이라는 이름이 다시 세워졌지요. 빼앗겼던 집과 세간도 돌아왔습니다. 연희가 관아문을 나서던 날, 막동과 사머리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잿더미 속에서 처음 만나던 밤부터 헤어짐과 누명, 다시 만난 순간까지 수많은 일이 그 짧은 침묵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사머리였습니다. 언니, 나 이제 글 배울 거야. 그 문서 나 혼자 못 읽었단 말이야. 연희가 웃으며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찾아왔지요. 막동을 의심했던 이들이 음식을 마련했고, 안악들은 연희의 혼례옷을 손질했습니다. 최참봉이 거짓 문서로 빼앗았던 논밭은 본래 주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자갈밭과 바꾸어 간 작업장도 막동의 이름으로 돌아왔지요. 그러나 막동은 그 제법을 저 혼자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아버지의 문서를 옮겨 적어 고을에 내놓았고, 막동은 종이 뜨는 법을 배우겠다는 이들을 하나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자 고을 곳곳에 종이 뜨는 집이 생겨났습니다. 안악들은 잿물로 삼배를 희게 삶았고, 아이들은 아궁이 재를 종류대로 갈라 담을 줄 알게 되었지요. 사머리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콩대 재는 매캐하고
당나무 재는 달큰해. 냄새만 맡으면 다 알아. 막동은 여전히 새벽이면 지게를 지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부자가 되었으나 남의 집 아궁이 재를 얻어오는 일만은 그만두지 않았지요. 사람들이 어찌 그러느냐 물으면 막동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재가 나를 먹여 살렸고 사람 하나를 살렸고 끝내는 나를 살렸습니다. 버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참봉은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사람을 죽였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제 집에 불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찾던 문서는 불에 타지도 물에 젖지도 않은 채 그가 조롱하며 내던진 잿더미 속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지요. 품삯 대신 떠넘겨진 잿더미가 쫓기던 처녀의 목숨을 구했고 가난한 사내의 살림을 일으켰고 마침내 억울하게 죽은 이의 이름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옛말에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 하였습니다. 선한 일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는 뜻이지요. 막동에게 처음 주어진 것은 논도 돈도 아닌 잿더미 10수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진 것이 없다고 남을 원망하지 않았고 한밤중에 뛰어든 낯선 일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지만 재는 아무것도 잊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기막힌 옛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